안녕하세요. 저희 조는 이번 발표를 맞아서 GMO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MO가 무엇인지 일단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GMO가 우리 식탁에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 먹거리에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GMO라고 하면 가장 먼저는 우리가 먹고 있는 농산물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GMO라고 하면은 농산물, 저희가 먹고 있는 농산물 이외에도 동물이나 미생물들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GMO 동물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알고 계신 국제양 돌리나 아니면 하우석 박사가 개발했다는 국제소 영농이가 있는데요. 황우석 박사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패 사례가 많고, 그 다음에 실패 사례가 많고, 그리고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많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GMO 농산물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업 시간에 배웠듯이 많은 나라에서 하고 있고, 또 많은 국가에서 이미 승인을 하였습니다. GMO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일단 먼저 육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건데요. 육종이란 것은 생물이 가진 유전적 성질을 이용하여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거나 기존 품종을 개량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육종에는 전통 육종법과 유전자 분리법이 있는데요. 멘델의 법칙이라고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것이 바로 전통 육종법의 하나입니다. 그냥 서로 우수한 형질을 가진 종자끼리 교배를 시켜서 더 나은 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 전통 육종법은 자연을 많이 거스르진 않지만 한 번 실험을 하고 나서 결과를 보려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결과를 보려면 많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또 다른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든 것이 유전자 변형법인데요. 유전자 변형법은 플라스미드라는 유전자 운반체를 다시 추출하여서 그것을 토마토나 아니면 감자, 매화 등에 대해서 결합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종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세계에서 GMO는 1996년 먼저 상업화가 되었고, 그리고 2008년까지 누적 재배량은 8억 헥타르라고 합니다. 이게 누적 재배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에는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1억 3,660만 헥타르를 재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5개국에서 재배하고 있고, 30개국은 재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수입은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입을 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34개국에서 비공식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것이 세계 GMO 재배 분포인데요.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유럽과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가 많이 재배되고 있고, 그리고 북중미 같은 경우에는 콩, 면화 등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옥수수, 콩, 면화, 유채 이 4개가 많이 재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 GM 재배 비율인데요. 일단 우선 콩이 가장 비율이 높고요. 그 다음에 면화, 옥수수, 유채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합이 100이 아닌데요. 이게 전체 중에서 몇 퍼센트가 아니고, 콩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콩이 70%잖아요. 그러면은 콩이 100만 톤을 만약 생산한다고 하면 그 중에 70만 톤을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콩을 10개를 먹으면 7개는 최소한 GMO의 확률이 많다 이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보이는 8개 작물 그리고 58품종에 대해서 승인을 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콩, 옥수수, 면화, 유채 이거 4개는 이미 저희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008년 토마토 역시 추가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GM식품이란 것은 저희가 이제 여기서 나중에 이제 또 많이 얘기하게 될 건데, GM 농산물에 대해서 GM 농산물을 가공한 것이 GM식품입니다. 저희 이 다음 발표부터는 또 문보람 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앞서서 GMO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GMO가 이렇게 이번에 GMO의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하게 될 건데요. GMO가 계속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는 거는 그만큼 GMO가 필요하고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연구가 되기 때문에 일단 장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식량 문제 해결이 있는데요. GM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거나 노동력이 필요한 노동력을 최대한 감소시켜서 만들 수 있는 작물들을 개발해가지고 농산물 공급을 극대화시켜서 전 세계적으로 그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영양소에 관한 얘기인데요. 네, 인간이 그 신대사를 하는데 필요한 영양소들을 고품질 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또 유전자를 조작하여 유전자 조작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해준대요. 예를 들어서 식물성 기름을 추출할 수 있도록 지지대사관을 변형하여 고품질 고농도의 지방산을 생산한 예시가 있고요. 또 그 예로 해바라기씨 기름과 유채씨 기름에서 고농도의 올레인산을 함유한 제품을 만든 게 있습니다. 올레인산은 그 천연 유지 지방산 등에 널리 분포하여 그 계면 활성제, 기소제, 각종 안정제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대사 활동에 영양제는 미량 영양소의 결핍을 막고 풍부한 공급을 해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비타민 함량을 증가시키는 황금쌀이 있고요. 또 쌀에 강낭콩의 유전자를 도입하여 철분을 향상시킨 작물이 있습니다. 네, 이처럼 그 유전자 조작이 인간이 그 살아가는데 필요하도록 작물들을 디자인하고 설계해서 재배해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더 쉽고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요. 또 그 식물을 통해서 만드는 백신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백신들도 그 저가에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그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유전자 조작의 위험성은 계속 제시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 여기 사진인데 이 사진은 그 프랑스에서 한 과학자가 연구한 거에 대한 그 사진인데요. 쥐 200마리를 가지고 2년 동안 3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는 11%, 그 다음 그룹에는 22%, 그리고 마지막 그룹에는 33%의 그 GMO 식품이 함량한 그 GMO 그 성질이 함량된 식품을 먹이고 이 쥐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한 실험인데요. 이 GMO 식품을 만든 쥐에서 종양이 발견돼서 이게 이번에 그 GMO의 안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란을 재점화시킨 실험이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예시로 들리는데 1989년 트립토판 사건은 미국에서 미생물에서 유래한 그 아미노산 일종의 트립토판을 함유한 식이보충제를 섭취한 약 1,500여 명의 사람들이 그 백혈구 증가와 근육통을 일으키는 증상을 보이면서 약 35명이 사망한 사건인데요. 네, 그리고 다음에는 브라질넛 사건은 미국의 한 세계적 종자에다가 브라질넛에 유전자를 도입하여 필수 아미노산 함량을 증가시킨 콩을 개발했는데 그 콩이 알레르기를 유발시켜서 개발이 중지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타링크 사건은 사료용으로만 승인된 GMO 옥수수가 있는데 그 옥수수는 그 살충에 저항되는 유전자를 개발시켜가지고 그 살충성 그 옥수수였는데요. 그게 인간의 몸에서는 그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다고 알려졌는데 그 옥수수가 일반 외식업체에서 발견되면서 이걸 개발한 유통회사에서 그
그 손해배상하고 파산을 한 사건입니다. 그만큼 이게 GMO 식품의 그 우리 사회에서 안전성에 위험을 끼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 GMO 유전자 개발이 우리가 표적하지 않은 생물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이거 모나크 라방 사건은 그 멕시코에 그 모나크 라방이라고 그 철새 나비가 있는데요. 그 나비가 멕시코의 산림 개발로 인해서 그 추위가 계속되고 강우량이 증가하면서 멸종을 한 사건입니다. 네, 이만큼 우리가 이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려고 했던 일이 아니라 다른 생물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고요. 네, 그 유전자 전이 및 오염은 그 GMO를 이용한 GMO로 개발된 유전자가 논 GMO 식품이나 논 GMO 작물로 전이를 원할 수 있는 사건인데요. 네, 이콜리 유전자 전이는 이콜리가 그 대장균인데요. 이 대장균에 새로운 DNA를 도입했는데 이게 예상치 못하게 일반 생물들에게 전이되어 그 안전성에 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1974년에 처음으로 제기된 문제인데 이게 그 유전자 조작에 관련돼서 그 처음으로 그 위험성에 대해서 제기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항생제 마커 유전자인데 이게 식물의 유전자를 재배할 때 이 항생제 마커라는 그게 필수적으로 들어간대요. 근데 이게 인체 유해한 병원균들에게도 그 항생제 내성을 증가시켜줄 수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2001년 멕시코 토종 옥수수 오염은 멕시코의 그 옥수수 다양한 옥수수들이 존재하는 그 재배지대가 있는데 그 재배지대에 어떤 한 회사에서 개발하던 유전자들 옥수수가 자생적으로 성장하여 그 지역에 있던 토종 옥수수들이 그 유전자들이 다 오염되고 그 변이를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디진 사건은 제가 잘못 설명했나. 이게 방금 얘기한 그건데요. 그 GMO 개발된 옥수수가 논 GMO인 그 유전 옥수수가 섞여가지고 이 프로디진 회사가 만든 그 GMO 옥수수인데 그 사건을 위해서 이 프로디진 회사가 역시 아까 그 스타링크 사건처럼 이 손해배상을 하게 되고 결국 이 회사도 파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처럼 이 프로디진 사건의 그 옥수수는 그 돼지 백신 제조를 위해서 재배된 옥수수인데 이게 남겨진 종자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해서 자생해서 생겨난 사건입니다. 이처럼 유전자 조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먹는 식품들, 우리가 평소에 소비하는 식품들이 우리 몸에 인체에 유해할 수도 있고 또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도 있고 일반 다른 논 GMO 식품들을 전이시켜서 그 식품들도 유전자 조작에 영향을 받도록 만들 수 있는 그 위험성들이 현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조사한 GMO의 장단점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우선 가져가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GMO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 저희가 GMO 인식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질문 항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항목이 이제 GMO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 다음에 GMO가 위험한지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 물어보는 거고, 이제 3, 4, 5, 6, 7, 8, 9번까지는 이제 GMO가 어떤 식으로 생산되고 유통되는지 아느냐 물어보는 질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할 GMO 표시제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과가 이렇게 있는데 1번, 2번이 이제 GMO에 대해서 아냐 물어보는 건데 이제 이런 1번, 2번 항목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다 안다고 대답했는데 이제 3, 4, 5번부터는 대부분이 다 모른다라는 대답이 이제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결과를 이제 저희 나름대로 이제 글로 정리했는데 일단 이제 유해하다는 사실은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직접 영향을 문제를 일으킨 사례는 이렇게 저희가 직접 찾아보지 않는 이상 접하기 힘들기 때문에 다 막연하게 그냥 보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MO의 생산과 유통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수업 시간에 배운 이제 생산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환경 문제나 아니면 대기업들이 지배하는 유통 구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요 수업을 들으면서 처음 한 문제인데 이제
관심을 갖고 찾아보지 않는 이상 이제 좀 정보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뭐 설문조사를 했던 이제 응해 주셨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른다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다음 주제인 GMO 표시제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제 질문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했는데, 일단 GMO 표시제도 이제 대부분 다 모른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가 마트를 일단 가서 이게 어떤 식으로 표시제가 되고 있나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일단 그 신선식품류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가공되지 않은 야채나 생선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다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고, 이제 마트에서는 이제 국산 식품만 판매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류는 이제 소비자들이 GMO를 접하기 힘들 것 같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가공식품에 대해서 좀 많은 거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이제 GMO 표시가 됐다고 한 식품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이 있는데, 이건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콩기름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카놀라유인데, 저희가 지금 표시를 따로 안 했는데,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이게 원재료가 그냥 콩 100% 수입산 돼 있고, 카놀라유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도 100% 수입산이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콩이나 카놀라 이제 유채인데, 이제 앞에도 말했듯이 이제 대부분이 다 GMO로 생산되고 있고, 이제 특히 이거 다 수입산이기 때문에 이제 GMO로 이제 얘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의심이 되는데, 이제 이게 따로 GMO 표시가 따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GMO 표시가 되어 있는 건데, 이제 예를 보시면은 이쪽에 이거는 된장인데 유전자 제조와 대두 포함 가능성이 있다 라는 이런 식으로 아주 조그맣게 아주 글이 한 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상품 다 이제 저희 나라 회사가 생산한 건 아니고 이제 외국에서 생산한 거를 이제 수입 판매하는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 이제 지금 표시제에 대해서 다음 얘기할 건데,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도 너무 보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저도 지금 표시제가 이번에 그러니까 이걸 조사를 하면서 처음 그런 게 있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 이제 뭐 정부나 학교에서도 이제 좀 말고 학교 정규 수업 과정에 이런 거에 대해서 따로 교육을 안 하기 때문에 정말 관심을 갖고 찾아보지 않는 이상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게 있다라는 사실조차 알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표시제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다음 발표자 분이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그 GMO 표시제에 대해서 발표드릴 건데, 그 하기 전에 사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사실 이게 다른 사람이 만드는 다른 같은데 지금 그 발표자가 오지 않아가지고 제가 그다음 같이 조사한 같이 안선에서 좀 발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보고 못한다 하더라도 좀 사과 말씀드리겠다요. 그럼 일단 최대한 제가 조사하고 아는 과정에 대해서까지만 발표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 먼저 아까 전에 이게 GMO 표시제가 너무 지켜지지 않고 사람들도 잘 모른다라는 저희의 그 이제 설문조사 내용을 보시는데요. GMO 표시제라는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GMO가 포함된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에 별도로 표시를 하는 제도입니다. 표시 원칙은 이제 그 원료 사용 여부 그리고 검사 가능 원료 사용 여부를 한국은 이제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비의도적 흡입 허용치 이게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통 10개를 만약 저희가 가지고 있다 하면은 그 10개 중에서 이제 그 중에서 과연 그 몇 퍼센트 정도가 그 비의도적으로 들어올 수 있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표시 대상은 이제 아시다시피 한국은 모든 식품이고요. 나머지 일본, 유럽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GMO 표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GMO 표시 방법은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깔과 글자를 주 표시면과 원재료명 옆에 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품의 주 표시면에는 그 유전자 제조합 식품 아니면 유전자 제조합 포함 식품으로 표시하고요. 그리고 원재료는 옆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저게 그 저희가 그 이거는 이마트에 가서 이제 된장을 찍어 온 것인데요. 저 여기 보면은 여기 보시면 유전자 제조와 대표 포함 가능성이 있음 이렇게라도 표시를 사실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콩이 제가 계속 그 콩을 예로 씹어드는데요. 콩이 10개가 있으면은 비의도적, 그러니까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비의도적으로도 3, 4개씩 섞일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모든 식품에 대해서 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예, 그리고 GMO 표시제의 기준은 GMO, 만약 GMO, 순수 100% GMO로 만들었다면 GMO에 대해서 표시를 해줘야 하고요. 그리고 3% 초과를 만약 3% 이상을 썼게 된다면 그건 역시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3% 이하, 그러니까 3% 이하로 분입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구분 유통 증명서 없으면 역시 표시를 해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구분 유통 증명서라는 게 있으면 표시가 매치가 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당연하게도 GMO로 만들지 않았다면 표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그 GMO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콩, 옥수수, 유채, 면화 이거 4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 한국에 들어온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8개 품목, 콩, 옥수수, 유채, 면화, 그리고 알파카, 사탕류, 감자, 토마토 이거 8개에 대해서는 그 원료로 만들었으면 보충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저희가 GMO 표시가 너무 안 되어 있다. 그리고 외국 상품은 많이 되어 있는데 한국 상품에 대해서 꼭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표시 대상 품목이 너무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면제 대상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비효나 3%를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3%라는 기준이 굉장히 애매해서 그 3%가 사실 높기도 하고 굉장히 애매해서 어지간하게 섞어놓고 나서도 그냥 우리는 안 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그만이고 그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사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가 너무 높다는 말 그 말이고요. 그리고 가공식품의 경우 주요 원료가 아니면 표시 생략이 또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콩이 뭐 전체의 뭐 한 1%, 2% 들어갔다 이 정도면 충분히 생략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가공 단계를 여러 개 거치게 되면 이것 역시 생략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예, 전체 수입 대수의 76% 그리고 수입 옥수수의 49%가 유전자 변형 식품임에도 시중에서 판매되는 과자, 두부, 두유식품에 해당 표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이것은 저희가 그 뉴스에서 나온 것이고요. 이것은 여기 있는 이 사진은 저희가 이마트에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아까 전에 비해서 많이 이 표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간장, 식용유, 옥수수로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없고 그리고 설탕, 사탕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표시가 없습니다. 예, 소주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 표시제를 어떻게 하면 나아지냐? 제가 계속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 기준을 낮춰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이 3%라는 것은 사실 숫자가 굉장히 애매하고 그리고 식품에 대해서 3%만 넣어도 충분히 그 맛이나 그리고 영양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 4%를 적당히 맞춰줌으로써 GMO 표시제에 대해서 너무 많이 벗어나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공 단계를 여러 개 거치면 아까도 생략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가공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GMO 원료의 영향이나 그리고 GMO에 대한 영향이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한 확실한 기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아까 감자나 토마토가 2008년부터 이제 허용이 GMO 작물이 허용이 된다고 했는데 예. 마트나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감자나
토마토가 예. 그 GMO 식품인가요? 지금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만약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해도 비의도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 있음이라고 저희가 아까 전에 된장에도 그 표시된 거를 보여드렸지만 가능성 있음이라고 표시는 항상 해야 합니다. 그게 만약 GMO 가능성이 있다면 GMO를 안 만들었다 하더라도 가능성 있음이라고 표시는 해야 되는데 그 표시 자체가 국내 기업들은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5조 친환경 계란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김희찬이라고 합니다. 이제 목차는 이제 일반적인 계란 상식선에서 일단 가볍게 얘기를 한 다음에 저희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친환경 계란의 개념, 시선, 장점을 한개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직접 조원 중에서 어울림 농장이라고 그 친환경 계란을 생산하고 있는 그 업자분에게 전화로 인터뷰를 한 내용을 들려드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이제 일반 계란과 그 친환경 계란이 어떻게 생산되고 유통되는지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계란 등급제를 언급하면서 이제 우리 한국의 계란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크리스마스 되면은 이제 부활절 되면은 계란을 매번 나눠주잖아요. 근데 그게 저희가 이제 조사하면서 왜 나눠주는가 그냥 가볍게 궁금하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는데 이제 그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을 때 로자린드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이제 남편이 군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마을에서 혼자 살았는데 마을 사람이 도와줘가지고 그게 고마워서 이제 계란을 나눠줬는데 계란에 무슨 문구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라는 문구를 적어서 주민들에게 나눠줬는데 이게 건너건너 이제 군인의 남편에게 가가지고 이 내 부인이 이거 우리 집 가문인데 그래서 부인을 추적해서 부인과 다시 만나게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부인이 부활절이 되면은 달걀을 이제 이웃들에게 계속 나눠주는風습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란 가격 상승 문제가 또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게 2013년 5월 9일자 기사예요. 그래서 계란값 2달 만에 48.3% 급등했다는 거면은 사실 48%면 사실 엄청난 비율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게 동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 계란 가격 자체가 낮아서인데 일단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느냐를 보면 주로 이제 공급적인 측면이 커요. 이제 이걸 설명하자면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2011년에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때 이제 많은 그 산란개들을 살처분함으로 하면서 공급이 줄었어요. 공급이 주니까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시 뛰어들 요인이 생긴 거잖아요.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으니까. 그래서 또 다시 이제 또 왕창 생산을 그 공급을 또 늘린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또 공급 과잉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공급 작년에는 그래서 가격이 하락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제 올해는 다시 그 사료 가격도 오르고 그 공급이 너무 많아지니까 또 이제 다시 줄이게 그런 단계를 밟고 있는데 그게 이제서야 반영이 돼가지고 계란값이 지금 오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비탄력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비탄력적인 계란 공급 때문에 이런 가격이 자꾸 치솟고 다시 곤두박질 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한국계란유통협회에 따르면은 2년간 뭐 담합의 가능성도 있다고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란 세척 문제도 요즘 이슈인데요.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있냐면 이제 다들 보시는 그 이영돈 엑스파일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계란을 세척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살균 효과도 있고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시중에서도 실제로 세척란이 더 높은 가격에 유통이 되고 있는데 이걸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은 계란이 처음 산란될 때 자연 상태에서 그 큐티클층이라는 계란 그 자연 보호막 같은 게 생겨요. 근데 이걸 세척하게 되면은 자연 보호막이 당연히 사라짐에 따라서 오히려 더 세균이 침투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미국에서는 계란 세척을 의무화하는 대신에 미생물 오염을 중간에 최소화하는 그런 냉장 유통 관리에 주력을 하고 있고 유럽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척을 아예 금지를 시켰어요. 대신 이제 원천적으로 이제 질병 발생 요인을 통제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규제된 사항이 없고 일단 등급을 높게 받기 위해서는 세척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세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그 영상을 봤었는데 그 영상 속에서 이제 세척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먼지가 되게 쌓여가지고 그 세척을 하는 의의가 과연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좀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환경 달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친환경 달걀의 개념이 대두되고 있는데 기존의 계란 생산 방식과 달리 안전한 먹거리를 목표로 하여 친환경적인 생산 방식을 통해 생산한 계란이라고 하는데 이 의미가 되게 광의적일 수밖에 없는 게 아직 정확한 그 농가들만의 뚜렷한 기준도 없고 약간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라서 약간은 좀 뜬구름 잡는 정의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생산하느냐 보면은 이제 교수님도 그 공장형 축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대부분의 닭들이 이제 비좁은 공간에서 그냥 진짜 알 낳는 기계로 그냥 전락해서 낳는 데 비해 이제 친환경 달걀은 일단 방목하는 형식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료도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배합 사료를 한 톨도 먹이지 않고 뭐 벌레와 곤충, 풀과 사냥초를 마음껏 먹게 하고 자가 사료를 먹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밀식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제 집단으로 모여서 이제 밀집된 형식으로 먹는 게 아니고 자유롭게 방목된 상태에서 먹는다 이런 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스트레스를 적게 받은 행복한 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이제 무정란과 유정란의 개념도 또 있는데 무정란은 이제 수정이 안 된 상태로 닭을 낳는 거예요. 알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자연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는 더 안 좋은 달걀입니다. 그래서 부화는 당연히 안 되고 공장형 축산으로 인해 만들어진 대부분의 달걀이 지금 무정란의 형태를 보이고 있고 이제 그 친환경 계란은 이제 유정란에 속하겠죠. 그래서 유정란은 이제 암탉과 수탉의 교배에 의해 생산된 알이고 자유롭게 방목을 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없고 당연히 촉진제랑 항생제가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영양 상태도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 인증과 관련돼서 그럼 어떠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정부에서 이제 HACCP 마크라고 해가지고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소비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제품 또는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그런 예방 차원의 정부 정책인데요. 친환경 계란을 생산하는 농가에서도 이러한 마크를 붙임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친환경 계란이 그러면은 대안으로 필요하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계란이 거의 모든 요리에 빼놓지 않고 쓰이는 필수적인 식재료라고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보면은 일단 맨 밑에 뭐 220개에서 230개 정도의 평균을 매번 소비하고 있는데 이제 이걸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1인당 0.6개 정도의 소비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코 작은 수치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농가 출하 현황 보면은 농가 자체 생산이 83%인데 일단 저 비율도 보면은 공장형 축산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저런 구조도 개선돼야 되고 또한 여기 보시면은 지급률도 100%라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농식품들이 해외에 좀 많이 수입되는 것에 지금 잠식되는 것에 비해서 그나마 지켜야 될 가치가 있다 해서 이제 친환경 계란과 연관지어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생활에서도 식품 안정성 문제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중국산 가짜 계란 문제가 기사거리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냥 부인이 장을 가서 계란을 이게 집에서 요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 계란과 다른 것 같아 수사를 의뢰했더니 계란 전체가 아예 가짜 계란이라고 판명이 돼가지고 판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계속 이제 제재를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에도 이게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식품 안정성 측면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공장형 축산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미국 양계업자의 말에 따르면은 뭐 세상에서 가장 학대받는 농장 동물은 알 낳는 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영상 자료에 있는데 닭들이 진짜 30cm 비좁은 공간에서 그냥 사료를 이렇게 머리를 내민 채 먹고 그냥 알을 낳아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그 주변에 그냥 닭들을 쪼아서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또 농업주 입장에서는 그러한 닭들을 다시 부리를 잘라내는 등 좀 잔악한 그런 대처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 문제에 관련돼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이제 영양제, 항생제 성장 호르몬 투여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그 항생제 측면에서도 다들 아시다시피 항생제가 들어간 고기를, 계란을 저희가 먹게 되면은 저희 몸에서 그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치료 목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하더라도 전혀 말을 듣게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친환경 계란의 장점은 그럼 뭐냐? 그러면 방목형으로 생산된 계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영양적인 측면에서 장점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오메가3 지방산 뭐 약 300% 풍부하다고 하는데, 오메가3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리가 총명해지고 눈이 맑아지는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총명해지고 싶은 분은 다 드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KG 사육 계란과 방목형 사육 계란을 비교한 표인데,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는 300% 많고 비타민 A 같은 경우에 더 많고, 그러니까 좋은 영양 성분은 당연히 더 많고, 콜레스테롤이나 포화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더 적은 그런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좀 광의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뽑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사료 측면에서 이제 인공 사료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 주변에 뭐 목초지나 뭐 농업 부산물을 쓰기 때문에 재활용 측면에서도 환경 오염이 감소되는 측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인터뷰를 실제로 했던 그 음성 파일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좀 글씨가 작아서 죄송한데 1번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 친환경 계란을 생산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인데, 고등학교 은사님이 이제 뭐 유정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서 그때 그게 계기가 돼서 그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번 질문은 이제 계란을 세척 여부를 저희가 직접 물어봤어요. 그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학생들이 그 자전거에서 계란을 외곽을 이제 너무 지저분한 것들은 일부 세척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깨끗한 것들은 먼지 제거만 하고 맞추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지방관계상 이제 4번 질문으로 넘어가는 친환경 계란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저희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라고 하면 일반 그 관행식 단계에서 먹는 그런 사료들은 안 먹고요. 저희가 이제 개발한 사료들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란의 성분이라는 것이 일부 다르죠. 일단 이제 힘들다고 하면 그 다음에 저희 질문 중에 이제 방목하는 그 닭은 몇 마리고 하루에 얼마나 생산을 하냐 물어봤는데, 이제 150평짜리를 이제 총 4개를 도와주고 600평에서 7,000마리 정도를 이제 기른 다음에 하루에 그 중에 한 2,000마리는 대기를 하는 닭이고, 그래서 하루에 한 5,000개 정도의 달걀을 생산을 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뭐 9번 질문에 그 계란을 실제로 어디에 유통을 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홈페이지에서 70% 정도 판매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남 장성에 한마음고시라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뭐 한 15% 정도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원불교라는 또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한 10% 정도 나가고, 나머지 한 5%는 학교 애들 급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계란을 생산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힘드신 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제 일단 이제 힘들다고 하면 관리 측면에서 얘네들이 막 밖에 나가 놀고 무더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입위가 좋지 않고 이러면 관리하는 분들이 힘든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 우리가 이제 친환경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걸 가지고 친환경이라고 해서 이제 시장에 가격을 결합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저희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그런 도를 받지 못하는 시장조가 만들어졌을 때 이제 많이 힘이 들죠. 다음으로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현재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계란을 먹었을 때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을 이래서 몸에 이롭기는 하지만 어떤 이 계란으로 인해서 우리가 약간의 치유 효과랄까요? 치유 효과도 있고 면역 증강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약간 기능성이 가미된 그런 친환경 계란들을 이제 개발해가지고 현대사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우리가 보면 식단들 보면 육류를 기피하는 식단을 막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점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안전한 어떤 계란을 만들고 그런 인식들을 좀 이제 천천히 불시시켜 나가야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소비자에게 직접 하고 싶은 말이나 그다음에 마지막 14번 질문으로는 네, 공장형 계란과 친환경 계란 나눌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마지막 2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소비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주로 이렇게 하는 농부들이 어느 정도 먹고 사는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농가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서두에 말했다시피 친환경 계란이 아닌데 친환경 계란이라고 속여 팔아서 가격들이 교란을 시켜가지고 맨날 이제 저희들이 궁지에 몰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소비자들이 좀 인식을 좀 덜 해서 저희 같은 농가들이 좀 이렇게 보호 태도에 대해서 소비자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제 바람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실은 홈페이지를 만들고 이제 그 대화의 향을 열어놓고 했거든요. 그러듯이 소비자분들한테 어차피 좀 이렇게 직접 소비를 구축해 나가는 환경으로서 이렇게 저 같은 농부들이나 아니면 홈페이지 붙여서 농부들하고 소통하고 서로 이렇게 관계를 가져가면 저 같은 농부들도 더 개방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소비자분들도 정확하게 그 좋은 계란을 먹을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유통 상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서 계란을 외곽을 보고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계란 자체 생산지 표시를 해가지고 생산자 명이 바로 들어가서 그것만 유통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유통 상인들이 이렇게 가짜 표기를 갖고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제가 한우가 계란이라고 하면 가짜로 이제 한우가 계란이라고 이니셜을 파가지고 제가 판매한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 일반 간이식 계란들을 갖다가 소비자한테 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겉을 보고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소비자분들이.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고요. 이제 인터뷰를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이제 여러분 들었겠지만 아무리 양심적으로 하더라도 이게 그 소비자 가격을 교란시키는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유통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면 이제 일반 계란의 유통 구조는 그냥 보통의 상품과 다를 바 없이 생산 농가에서 구매해서 하는 소매에서 하는 거쳐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반 계란의 문제점은 계란 자체가 가격이 저렴한 편이지만 계란값이 급등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산지에서는 가격이 싸게 나와도 여러 가지 유통 구조를 거치다 보면
소비자 가격과 괴리가 상당히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선도 문제에 관해서는 계란 유통 구조에 관한 논문도 있는데 거의 결론이 이제 계란을 아무리 신선하게 만들더라도 냉장 유통 관리가 전제되지 않으면 유통 구조상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논문이 있었는데 이제 일반 계란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그 유통 과정에서 신선도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친환경 계란 유통도 백화점에서 친환경 계란이 유통되고 있는데 이제 소비자 단체에서 그 친환경 계란을 대상으로 이제 백화점에서 실제로 등급 판정을 해봤는데 많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계란 농가들 직접 택배 또는 서브스크리션 이용해서 유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이제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거래를 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홈페이지를 통해 거래를 한다거나 그래서 뭐 함께 연애소상 뭐 도농더하기 이런 데서 직접 소비자가 주문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택배 형식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 가격 측면에서는 개당 600원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일반 계란의 4배 정도 하는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서브스크립션은 이제 구독하는 거거든요. 매달 정기적으로. 그래서 여기도 뭐 덤앤더머스 두남자 계란, 에그펌 이런 다양한 그런 농장이 있는데 5월 20일 13,3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개당 665원 정도의 꼴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비싸다고 느낄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점이 있는 친환경 계란이지만 한계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 비싸서 과연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점도 있고 일단 시장 자체가 작고 업체 간 가격 비교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합리적 설명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가격이 600원이고 655원이면 왜 가격이 다른지 서로 이렇게 명확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구체적인 설명이 좀 부족하다 이런 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인터뷰에서도 나왔듯이 신뢰성 자체에 일단 비싼 돈 주고 산 계란인데 그 교란된 그 라벨만 친환경 계란이고 속이려고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서 만든 계란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도 아직까지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거는 아까 그 인터뷰의 예시라고 보면 되는데 불량 계란이 유통되고 있는 적발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계란의 등급 판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지금 한국의 등급 판정과 같은 경우에는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등급을 나누게 되는데 중량 분류, 외관 판정, 그다음 투광 판정 이제 빛을 비추어서 그게 맑으냐 아니면 좀 맑지 않느냐. 그 다음에 한란 판정이라고 해가지고 계란을 이제 깨보았을 때 노른자가 이렇게 좀 몽긋하게 솟아오르고 흰자가 퍼지지 않느냐 이런 걸로 이제 등급을 판정하는데 일단 웬만한 계란이 다 1등급 이상으로 판정이 되는 그런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계란의 등급 판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냉장 상태라든지 포장, 그 다음에 유통기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복합돼서 이제 등급을 판정돼야 되는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생산 그 현지의 그런 측면에서 등급이 판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나라 그 사례 찾아보았는데 그 사례 예시 중에 좋은 사례가 이제 스웨덴이라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부분을 그냥 2등급으로 표시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진짜 등급의 의미가 있게, 그러니까 1등급이면은 진짜 1등급의 품질이 있고 0등급이면은 0등급의 품질이 있는 그런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한국의 등급 제도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이후에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게 된 육조 남성입니다. 저희 조는 한국인의 생활과 밀접한 전통 음식인 고추장의 생산, 유통, 소비 측면의 변화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변화를 한번 연구해 보았습니다.
이게 저희 목차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모든 학생들의 집 또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자취집에도 고추장은 하나씩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집에서 직접 고추장을 담궈 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없으시죠? 김치를 사 먹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언젠가부터 우리는 고추장을 당연스럽게 사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추장 작은 단지 하나를 보느니 사랑방에 두고 밥 먹을 때마다 먹으면 좋을 게다. 내가 현수 담근 건데 아직 완전히 익지 않았다. 연암 박지원 선생이 직접 아들한테 고추장을 담가서 보낸 편지의 한 부분인데요. 조선시대에 남자들이 주방에 안 들어갔다고 하지만 이렇게 직접 고추장을 담가 먹을 정도로 옛날 우리 조선 조상들에게는 고추장이 상당히 중요한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편지를 보면은 문득 사라져가는 장독대와 고추장 작은 단지에 담긴 정이 되게 그리워지기도 하는데요. 이제 장독대의 고추장 단지는 플라스틱 그 작은 빨간 통에 넘겨둔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면 고추장은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걸까요? 여기는 고추장은 오래된 퓨전 음식이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확실한 게 아니라 설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물음표를 써놨어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먼저 가장 유력한 설은 임진왜란 때 고추가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설이에요. 되게 여러 책에 임진왜란 때 들어왔다고 나와 있고요. 가장 재미있었던 부분은 개화사에 따르면 임진왜란 때 일본이 우리 민족을 독살시키기 위해서 고추를 들여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체질이 맞아서 즐겨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추장은 16세기 이후 개발된 우리나라 전통 발효 음식이자 그 시대에는 일본 음식과 혼합된 퓨전 음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추장의 전신이 있는데요. 사실 고추장이 들어오기 전에부터 우리나라는 매운 장을 담가 먹곤 했다고 합니다. 고추가 없었을 때 어떤 매운 장을 담가 먹었냐면요. 후추랑 상초가루를 넣은 된장으로 고추장을 대신한 매운 장을 먹곤 했다고 합니다. 원래부터 한국 민족들은 매운 장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고춧가루가 들어온 이후로는 고추장을 담가 먹었고요. 그래서 그 고춧가루를 밀려서 그 초시라는 장이었는데요. 그 초시라는 장은 자취를 감추고 고추장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국인이 고추장을 먹은 지 벌써 400년 이상이 되었는데요. 그때까지 안 없어지고 계속 함께 했던 이유는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가장 맛이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한국인이 사랑하는 고추장의 맛은 감칠맛, 단맛, 짠맛, 매운맛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게 잘 조화를 이룬다는 거겠죠. 발효를 통해서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데요. 이것이 바로 한국인이 빠진 맛이라고 합니다. 아시는 속담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속담 중에 시어머니 죽고 나면 고추장 단지는 내 차지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정말 고추장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에 깊게 관여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나라 사회는 전통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를 거쳐서 현대 사회까지 다양한 변화를 겪어왔는데요. 우리의 생활상이 변했고 그에 따라 고추장의 형태도 같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고추장이 공장제화되었다는 건데요. 전통 사회에서 집 또는 마을 단위로 담가 먹었던 고추장이 이제 공장제화돼서 다 저렇게 사드시게 되었습니다. 이건 전통 고추장의 제조 과정이고요. 이건 공장제 고추장의 제조 과정인데요. 비교해보면 뭔가 이게 더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이게 더 손이 많이 가고 좀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요. 엿기름을 만들기 전에는 보리를 또 수확해서 엿기름을 만들기 위해 뭐 싹을 틔우고 물에 침전시키고 이런 과정이 있고요. 공장제 고추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첨가물을 많이 넣어요. 왜냐하면 발효를 시키고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첨가물을 많이 넣고
여기 보면 여기 전통 고추장의 발효는 6개월 이상 발효를 시킨 후에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공장제 고추장의 제조 과정에서는 보통 7에서 15일 정도 숙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래식 고추장의 맛보다는 감칠맛과 깊은 맛이 나지 않기 때문에 설탕이나 MSG 같은 첨가물을 첨가하곤 합니다. 그럼 이제 전통 고추장과 공장식 고추장의 원재료의 차이를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전통 방식으로 만든 고추장에 들어가는 주 재료들인데요. 이거는 공장제화된 고추장의 주 재료들입니다. 찹쌀이 소맥분, 맵쌀로 바뀌었고요. 밀쌀, 혼합조미료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히 보자면요,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은 걸 저희가 골라서 뽑아봤는데요. 합성 보존료가 들어갑니다. 고추장에 방부제를 넣지 않으면 실온이나 따뜻한 곳에 두면 끓어오르고 맛도 변하고 곰팡이도 피는데요. 이런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 저온 보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량 생산하는 공장제 고추장을 모두 저온 보관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고추장 사보시면 아시겠지만 냉장고에서 꺼내는 고추장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꺼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존료를 많이 쓰곤 하는데요. 이 주로 쓰는 보존료는 소르빈산 칼륨이라는 방부제인데 이 방부제 자체가 몸에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아질산염이라고 하는 합성 보존료와 발색제와 함께 쓰이면 DNA를 손상시키는 물질이 발생돼서 바람의 원인이 되거나 중추신경마비, 출혈성 위염, 간의 악영향을 일으키고 염색체 이상, 피부 점막 자극 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고추장에서 함께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아질산염이 쓰이는 게 육류거든요. 육류의 발색제인데 같이 쓰인다면 충분히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계량식 고추장의 큰 문제는 바로 성인병과 당뇨를 일으키는 나트륨과 당분이 과도하게 들어간다는 건데요. 이게 100g당 함량을 비교한 건데요. 계량식 고추장에는 나트륨이 라면에 1.5배가 들어가고 콜라에 2배가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수치인데요. 우리가 고추장을 막 퍼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막 퍼먹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네. 더 충격적인 거는 우리가 고추장을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하고 먹는데 이게 건강식품보다는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저염 고추장이 물론 나오고 있는데요. 저염 고추장은 유통기한에 제한이 있어서 현재 많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나라 고추장은 우리 것으로 만들었겠지라는 막연한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쌀 고추장 이렇게 막 선전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알고 보면 고추장 안에 들어간 성분들은 우리나라산, 국내산인 재료들이 거의 없어요. 여기서 보면 이것도 아마 우리쌀 고추장의 함량을 본 것인데요. 소맥분은 미국산, 호주산이고요. 쌀만 국내산, 고추 양념은 중국산, 고춧가루는 국내산과 중국산이 합쳐져 있고요. 태양초는 국내산 함유량을 5.7%라고 했는데 이게 허위 기재여가지고 거의 절반도 안 들어간 수치인데 허위 기재를 했다고 이제 뉴스에 나왔어요. 쌀을 사용한 고추장의 쌀은 대부분 국산이었지만 이런 것들은 대부분 수입산이었고요. 이게 수입산이라고 그냥 안 좋은 게 아니라 왜 수입산이 안 좋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성분들은 다이어트나 피부를 위해서 밀가루 음식을 접하지 말라고 밀가루를 끊어라 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밀가루가 안 좋은 게 우리나라에서 먹는 밀가루는 보통 대부분 수입산이기 때문인데요. 이 밀가루 음식들은 수입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방부제와 살충제 그리고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농약을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골에서는 구더기를 죽이거나 그 벌레들을 죽일 때 밀가루를 뿌린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적발된 거는 대상이라는 큰 회사의 순창 우리쌀 찰고추장과 CJ 제일제당의 해찬들 태양초 고추장, 여기 모두가 중국산 고추 양념을 사용하고 있는 게 문제인데요. 광고를 하기에는 우리나라 고추장이라고 순창에서 우리가 만든 고추장이다 라고 하지만 재료는 다 수입해서 순창에서 만들기만 했다는 게 문제죠.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양초 함량이 적을 때는 8%라고 했지만 실제 국내산 태양초는 2.7%에 그치고 중국산 태양초는 6.3%나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쓰인 쌀도 국내산이지만 실제로는 5년 이상 묵은 쌀을 썼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5년 이상 묵은 쌀은 보통 가축의 먹이로 주는 쌀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그게 못 먹을 쌀은 아니지만 그만큼 고추장의 품질이 상당히 낮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유통 과정인데요. 재료를 수입하거나 국내산 재료를 먼저 기업에서 구입을 하고요. 고추장 공장, 고추장 마을에서 만들어서 수책상, 도매시장, 소매장, 슈퍼마켓, 대형마트, 인터넷에서 소비자까지 오게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집마다 할머니가 만드셨던 고추장을 먹었던 그 과거와 지금 이렇게 사 먹는 고추장은 물리적 거리도 상당히 멀어졌고 심리, 사회적 거리도 많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고추장의 소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볼 건데요. 공장제 고추장의 수요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는 과거 80년대, 90년대 자료입니다. 고추장은 수요가 계속 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공장 공급이 이제는 거의 절반에 가깝게 올라왔다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집에서 만들어 먹었는데 점점 공장에서 만들어진 고추장을 사 먹는다는 거죠. 옛날 신문 기사를 보면 주부들이 걱정이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집에서 만든 것보다 더 맛이 있다, 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공장내 고추장을 되게 환영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최저 고추장 구입률인데요. 각 주부들 20대 주부가 100% 있으면 40%가 사고 뭐 이런 건데요. 20대 주부, 30대 주부, 40대 주부가 절반 이상 사는 걸로 나타나고요. 50대 주부도 많이 사는 걸로 나타나는데 이거는 나이에서 나타나는 것보다 우리 사회가 이만큼 변했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50대 주부들도 장을 담글 수 있고 담궈 먹고 싶지만 도시화된 이 지역에서 어디서 장을 담글 것이며 어디에 장독대를 두고 발효를 시킬 것인가, 이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모든 주부들은 절반 이상 고추장을 사 먹고 있습니다. 고추장을 사 먹는 이유에 대한 고추장 소비 형태에 관한 연구, 2009년에 한 연구인데요. 여기서 나타난 고추장을 사 먹는 이유에 대한 조사입니다. 보통 편리해서 라는 대답이 많았는데요. 물론 사 먹는 게 훨씬 편리하고요.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거는 장 담그는 법은 알지만 자신이 없어서가 18.6%, 장 담그는 방법을 몰라서가 16.2%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이라고 하는 이 고추장을 먹을 줄만 알지 담글 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담글지만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40%에 육박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고추장을 사 먹는 것이 당연시 되어가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고추장을 담그는 방법도 모르니까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걸 보면 공장 내 고추장 소비자의 특성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도 아까 그 2009년에 실시된 연구입니다. 도대체 고려하는 사항은 맛, 그리고 원료 및 첨가물, 원료의 원산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원료 및 첨가물을 신경은 쓰지만 많이 찾아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불만 요소는 원료 및 첨가물이 있지만 계속 사드시고 있고요. 불만이 없다도 상당히 많은 퍼센트가 나오는데요. 편해서 사 먹기 때문에 불만이 있어도 어쩔 수 없이 계속 사드시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아직 많은 사람들이 사 먹는 고추장의 원료 및 첨가물, 원료의 원산지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사 먹을 수밖에 없겠죠. 시판 고추장 구입 형태에 대해서 나타난 그래프인데요. 지금 마트 같은 데 가시면 고추장이 상당히 많은 종류가 있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리고 많은 상표를 달고 한 상표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고추장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도대체 어떤 고추장을 사 먹는가, 그리고 고추장을 왜 그 고추장을 사 먹는가에 대한 연구입니다. 구입 형태는 60%가 한 상표를 계속 구입한다고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상표를 계속 구입하는 이유는 맛이 특별히 좋아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연구에서 아까 그 자료에서도 보셨겠지만 그 맛은 1.5 라면 1.5배가 들어간 짠맛과 콜라의 2배가 들어간 단맛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상표 결정 시기는 매장 방문 전에 상표를 결정하는 정도가 3분의 2 수준입니다. 매장 방문하기 전에 항상 어떤 그 상표를 구입하려고 하는 거겠죠. 젊은 층은 쇼핑하다 결정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젊은 층은 원산지나 또 다른 것들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할인 행사 또는 눈에 띄게 있을 때 그때 구입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장 방문 전의 결정에는 TV 광고가 상당히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추장 시장은 두 개의 큰 기업들이 90% 이상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주 대상 청정원 순창 고추장입니다. 이 청정원 순창 고추장은 44%의 고추장 시장의 44%를 차지하고 있고요. 음식은 치료라는 문구를 내걸고 건강한 음식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정서와 사회 참여를 담은 CF를 통해서 많은 광고를 하고 있고요. 이 CF는 이번에 광고 공모전에서 대상을 탔는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승아 빨리 학교 안 가? 어서! 엄마, 왜? 어머머머머. 지금 사람이 좋아. 왜 이렇게 꾸물거려? 늦겠다. 아이들이라고 왜 사랑하는 일이 배울 데가 없겠어요. 더 가까이 보는 것만으로도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기에 이제 청정원 순창이 빨간 우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아이들을 지키는 당신의 마음이 바로 빨간 우산입니다. 청정원 순창. 네, 이 광고를 통해서 이 광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고추장이 단순히 고추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서를 담고 있고 충분히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소비층으로 20, 30대를 선정한 감성적인 광고를 또 내걸었는데요. 잔소리 그런 땅으로 수업도 밥 먹을 때가 됐는데 내가 끓는다 끓어. 어우 맛있는 냄새. 영환씨 영환아 사랑하는
많은 여성들이 아마 이 광고를 보고 순천 고추장으로 돌아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소비층으로 20, 30대를 선정한 것이고요. 그 학교 폭력 같은 것도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주소비층을 20, 30대로 선정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R&D의 활성화로 다양한 고추장을 개발하고 제품상을 수상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지금 원래는 순창고추장이 가장 원조의 대기업 고추장인데요. 그 다음에 생긴 게 CJ 제일제당의 해찬들 고추장입니다. 나중에 생겼지만 훨씬 더 강력한 마케팅과 맛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지금 43%에서 46%의 고추장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주요 타겟은 30대, 40대의 주부들이면서 자연의 시간을 따른다는 건강함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건강함을 슬로건을 내걸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조금 더 원산지나 그런 것에 대해서 안심을 하고 사먹는 경우가 있고요. 아까도 보셨겠지만 고추장을 사는 보통 가장 신경 쓰는 게 맛이라고 했는데 맛있게 맵다라는 그 광고 아실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안 볼 건데 맛있게 맵다 말고 막 엄청 매운데 막 맛있다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광고를 맛으로 내세우면서 마케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쿠킹 클래스와 레시피를 제공하고 공장 견학 등의 이벤트를 통해서 많은 참여를 이끄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고추장에 대한 생산, 유통, 소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고추장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알아보고 싶었던 건 우리 사회의 변화였습니다. 고추장을 통해 본 사회라는 우리 결론을 들어가겠는데요. 재래식 고추장의 등장부터 고추장의 개량화, 그리고 그 생산과 유통, 소비, 이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변화에 많은 측면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성장하는 고추장 사업을 통해서 고추장을 사먹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산업화, 도시화된 사회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핵가족화되면서 장과 김치를 담그는 것보다 조금씩 사먹는 모습이 더욱 만연해짐을 알 수 있고요. 집집마다 고유한 장류들을 담그는 전통 사회의 전통의 부재, 그리고 도시와 핵가족화를 통해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한 우리의 전통을 다시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그래프에서 봤듯이 점점 더 장을 담글 줄 아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으면서 또 고추장을 직접 담그지 않고 사먹는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미래에는 재래식 고추장의 맛을 모두 잊고 개량화된 대기업의 획일화된 고추장 맛만 기억하게 될 수도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고요. 젊은 층을 위해서 고추장을 이용한 레시피 또는 쿠킹 클래스를 도입해서 추진하는 그런 마케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요리 전에 필수적 소양을 생각했던 결혼 전에 필수적 소양을 생각했던 요리들, 그리고 외가 쪽에서 당연히 배우고 와야 했던 요리적 소양들을 요즘 사람들은 그것을 필수 소양으로 생각하지 않고 집에서 하던 요리 교육을 많이 밖에서 하게 되었다는 사회적 변화를 알 수 있겠고요. 음식을 해먹는 것에서 멀어지고 음식을 한다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많은 젊은 층들을 위해 이런 마케팅이 있는 것을 보아 많은 젊은 층들이 음식을 해먹는 거에 부담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강함, 치료 등을 강조하는 광고들을 등장해서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으며 조금 더 비싼 돈을 지불하더라도 건강한 음식을 위해 돈을 많이 소비하는 웰빙 시대라는 것 또한 알 수 있었고요. 비싼 전통 재래식 고추장부터 수입산 재료로 만든 저렴한 공장식 고추장까지 다양하게 등장하면서 사람들의 부의 정도에 따라 소비하는 고추장의 종류와 맛, 재료와 가격 등의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고추장이 각각의 손맛을 알 수 있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소비자의 부의 정도를 알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대기업의 고추장도 있지만 고추장을 직접 손으로 만들고 막 음악을 들려주고 숨쉬는 항아리에서 만들어낸 비싼 고추장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먹는 사람들은 돈이 있는 부가 있는 사람들이겠죠. 한우냐 미국산 소이냐에 따라 그들의 부의 정도를
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을 알 수 있듯이 고추장에서도 그런 계급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추장 산업의 경향을 보면 대기업의 독과점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봤던 두 개의 대기업 고추장들은 고추장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대기업들은 고추장 가격을 담합하는데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다방면으로 문제되고 있는 일이며 이런 대기업의 문제들이 식품 산업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저희는 고추장의 등장부터 생산, 유통, 소비의 변화를 통한 한국 사회의 변화 양상을 찾아보았습니다. 집집마다 담그는 고추장이 하나의 상품이 되었고 그것이 생산부터 소비까지 우리 사회의 여러 면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로써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경과하긴 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총평을 하자면 사료 GM 관련 중요한 주제를 잡았죠. 조금 잘 들어왔고 그 다음에 아마 GMO 표시제에 관한 문제들이 중요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공을 들여서 사진도 찍고 했고 아마 그 설문조사를 실시한 거 굉장히 좋은 기획이었는데 그 설문조사 관련된 비용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체 응답자 수가 얼마나 되고 또 누구였는지 또 어떤 형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지를 간략하게라도 소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동원해 주길 바라고요. 5조는 그 친환경 달걀 계량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실 일종의 계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관행화되고 기업화된 달걀 시스템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계란을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 소통, 전화 인터뷰에서 나왔지만 그런 부분이 이게 눈에 띄는 부분이었고, 근데 이제 본인들이 지적한 것처럼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가격의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에 대해서 좀 고민을 우리가 같이 해봐야 된다는 그런 좋은 문제 제기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특별 인터뷰 부분이 우리 농민의 이야기를 통해서 농민과 소비자의 어떤 관계 내지 이런 측면에서 좋은 공부가 됐습니다. 6조는 고추장을 통해서 하여간 조금조금 사회 변화와 고추장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강조를 했고 특히 이제 광고의 역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세 발표를 좀 들여다보면서 점점 더 어떻게 보면 우리 먹거리 체계가 집을 떠나고 하는 기업이나 특히 대기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주체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구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 같고 그 가운데서 이제 친환경 계란 농민 같은 경우는 틈새를 구조에 대한 작은 대안을 노력하는데 그거 쉽지는 않겠구나 하는 것들을 같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발표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먹거리를 통해서 들여다보는 흥미로운 연구들이었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